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이 자리에. 어제 어찌 보면 대한민국에서 DMZ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 이벤트가 있었죠.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만남이 있었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고 있어요. 왜 좋아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결국 통일이 다가왔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통일이. 일반적인 인식이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과연 통일이 가능할까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일을 이야기하면은 같은 민족이면은 같은 피면은 쉽게 통일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역사의 어떤 곳에서도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같은 민족이 민족 이름을 앞서서 통일된 예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 서독과 동독을 나눴을 때 통일은 서독을 중심으로 되어 있죠. 동독은 망했죠. 거꾸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월남과 월맹이 있는데 월남이 망했죠. 통일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이념이 가진 체제가 통일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요. 반면에 민족은 달라도 피가 달라도 같은 이념일 경우에는 대표적 국가가 미국이 되겠죠. 전 세계 최고의 강국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제 이런 큰 정치적인 이벤트를 보면서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자유 경제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두 가지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이 체제가 통일이 된다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김정은이 자유 경제 체제를 생각하면서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문제의 시각성은 북한은 한 사람만이 생각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만이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민주 국가이기 때문에 다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나라가 사회주의가 될 수 있고 자유주의로 남아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큰 정치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이런 이념의 문제에 있어서 무방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대한민국은 지금 전쟁 중인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휴전을 했습니다. 휴전이 지금 전쟁 중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50년이 넘고 무기로서 싸웠는데 지금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무기로 싸우는 그런 세상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이념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어제 제가 지인으로부터 루도비히 폰 미제스, 일명해서 미제스라고 얘기해요. 미제스가 한 유명한 말을 하나 인용한 글귀를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유진영과 사회주의 전체주의의 진영의 싸움은 20세기 중반기에는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무기로 싸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사상전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사상전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강연 내용은 이 이념 진정을 똑바로 보고 우리가 지금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한번 지적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세상은 이념에서 바뀌는 겁니다. 이념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념을 우리가 여러 가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사상, 철학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념은 누구나 가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자익 진영, 좌파 진영에서는 이 이념에 대해서
그리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념이 틀림없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파들은 이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싫어해요. 그러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념의 시대는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념의 시대는 갔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인사들, 한국 사회에 있는 인사들 보면 대체로 보면은 좌익 쪽의 인사들이 많습니다. 우익 쪽에 있는 인사치고 이념의 시대가 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자, 또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저를 포함해가지고 제 주제에 있는 많은 분들을 일반인들이 평가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평가하는 용어가 이념 편향적인 인사라는 겁니다. 자, 이념 편향적인 인사라는 사람들은 주로 우익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가 좌파에 있는 사람을 이념 편향됐다고 얘기 안 하죠. 자, 이건 뭡니까? 이념에 대해서 뭔가 이념이 나쁜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좌파 진영에서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극우라는 말입니다. 극우. 저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극우 인사로 아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극우가 있으면 극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극우는 말은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자란 말은 극자로서 비판하는 우익은 없습니다. 사실 사상에 있어서 방향, 좌우 이것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게 극이란 말은 사실 의미가 참 없습니다. 뭐가 극입니까? 극. 저는 이 극이란 말을 하나의 방법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측으로 가는, 사회를 좌측으로 움직이게 하는 사상이죠. 우측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좌우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극이란 말이 있을까요? 극이라는 건 방법론입니다. 방법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좌로 가는 데 있어가지고, 좌로 가는 데 있어서 전체주의적인 그런 방법론을 사용해서 갈 때, 그때 극이란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극이 통하는 방향은 극자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지, 극우는 스스로 모순된 용어입니다. 왜? 우라는 것은, 우파라는 것은 자유를 가장 기본으로 하는 철학입니다.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근본으로 생각하는 사상인데, 거기에 전체주의를 붙인다는 것은 서로 상호 모순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익에 있어서는, 우파에 있어서는 극이란 말이 붙는 것은 서로 상호 모순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그 우파라는 이런 쪽의 공격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극자란 말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자, 아무튼 간에 기본 우리나라에서 기본 이념의 경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념을 나쁜 것으로 이렇게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있어서도 굉장히 본질적으로 방향을 흐트러놓는 이런 용어들이 많습니다. 이념 편향적인 교육 많이 들어봤죠? 교육은 반드시 이념 편향적인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우파의 나라입니다. 자유의 나라입니다. 자율적으로 교육을 가야 됩니다. 그럼 뭡니까? 이념 편향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불구하고 우리가 이념 편향적이게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나쁜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경제를 얘기할 때 경제는 이념과 다르다. 경제는 이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경제를 갈 수 있는 방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자유 경제 체제로 가는 거하고 사회 수익 경제 체제로 가는 거하고 두 방향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바로 이념입니다. 경제도 이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경제 방향은 이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경제라는 것이 이념하고 독립되어 있는 어떤 그런 고유 영역이 있느냐,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념이 무엇인가? 우리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이념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념은 생각입니다.
자, 우리 네이버 포털에 이념을 치보면은 사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생각이나 견해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념을 풀어놓은, 사전식으로 풀어놓은 이 문장을 보게 되면은 이념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이념은 다른 말로 하면 사상이 되는 것이고, 철학이 되는 것이고, 삶의 좌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념이 없다는 것은 사상이 없는 것이고, 철학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이념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고 이 이념을 한쪽에 선택하게 되면은 이것이 무슨 나쁜 인사로 치부되는 것은 왜일까요? 자, 이 이념의 지형을 심플하게 구분해 봅시다. 결국 개인이 중요하냐, 집단이 중요하냐 하는 그런 고민입니다. 자, 우리가 이념의 지형을 이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개인이냐 집단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개인을 선택한, 개인의 가치를 강조한 이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파, 우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입니다. 자, 이런 우익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보수란 말로 표현합니다. 또 우리가 경제 체제로는 시장경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집단을 선택한, 집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상은 우리가 좌파, 자유로 얘기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가치는 평등입니다. 그리고 이들 사상을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바로 진보입니다. 보수와 진보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 용어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경제적으로 표현했을 때, 경제 체계를 표현했을 때 이 집단을 중요시하는 사상을 우리는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는 많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용어가 다를 뿐이지 결국 기본 사상은 두 개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념 프레임에 있어서 지금 이런 이념 전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두 진영이 똑같은 어떤 그런 위치에서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프레임에 있어서 우파 진영은 벌써 좌파 진영의 프레임에서 졌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념을 구분할 때 개인과 집단 혹은 자유평등으로 이렇게 나눌 때는 우리가 모든 용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케일을 가집니다. 스케일 아시죠? 그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스케일은, 예를 들면 몸무게가 나는 50kg고 50kg 될 수가 없죠. 80kg고 그리고 저기 분이 50kg라면은 30kg만큼 더 무겁다 하는 객관적 과학적인, 이게 실질적으로 스케일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카디널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카디널. 반면에 이름을 나타내는 것, 개인이나 집단, 자유평등, 이거는 이제 노미널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스케일을 이제 오디널 스케일을 해가지고 크다, 작다, 서로 크기만 구분할 수 있지, 아까 몸무게처럼 얼마큼 더 무겁다, 얼마큼 더 가볍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일은 이름을 이야기하는 노미널 스케일, 크다 작다 서로 비교만 가능한 오디널 스케일, 마지막으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디널 스케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념의 부분은 제일 첫 단계 이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녀, 개인, 집단, 자유평등처럼 노미널 스케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좌우,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좌측은 이쪽이고 우측이 이쪽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공백이 생겨버립니다. 공백이.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중도입니다. 자, 우리 사회 다 알겠지만 중도하면 굉장히 좋은 이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간 위치를 딱 가지고 있는 중도적인 인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선한 사람이고 뭔가 좀 이래 지식인 같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언론에서도 집단이나 개인, 특히 이제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 평가할 때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구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쉽게 가서 정치인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가장 좌쪽을 0점으로 하고 가장 우쪽을 10점으로 했을 때 당신의 시장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다, 10점 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제한의 자유는 안 된다, 1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두 개 합해서 나눠보면은 중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도라고 평가하는 방법을 보면은 좌우에 대한 개념이 없이 다른 용어로 물었을 뿐인데 자유에 대한 개념이 없이 무작위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 사람 중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드라마나 멍청한 겁니다. 자가 뭔지 우도 뭔지 그거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 이럴 때는 자를 선택하고 저럴 때는 우를 선택하고 이런 경우로 나타나는 것이 중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이 중도가 마치 대단한 지식인 같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명한 사회학자, 특히 이제 한학에 밝은 사회학자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학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동양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중도라는 것은 중간에 간다는 말이 아니고 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절대 좌우 나눠가지고 중간에는 이 개념이 아니고 올바른 길로 옆에 이렇게 건너를 팔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중도라는 이런 것이 이 정확한 개념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마치 좌우 나누다 보니까 중간에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념 전쟁에서 혼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오겠지만은 제일 먼저 우리가 좌우 이야기하면서 이 자체는 하나의 스케일에서 노미널 스케일 우리 이름입니다. 공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앞에 우파 앞에 자유란 말을 붙이죠. 자유를 붙이게 되면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 우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용어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념의 중요성을 흐트려 보이는 개념 중에 하나가 새는 양날개로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들어봤을 겁니다. 사실 이 말은 좌파적 얘기 어떻게 보면 대부로 볼 수 있는 한양대학교 리영희 교수가 만드는 개념입니다. 오래된 거죠. 그 당시는 사실 자익들이 갈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리주의 정부 하에서 그야말로 사상에 있어서는 힘으로 누려서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때 만든 용어가 이겁니다. 새는 양날개를 날기 때문에 날개 하나는 우파고 다른 날개 하나는 좌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회가 제대로 가려고 하면은 날개 두 개, 좌파, 우파가 동시에 있어야지만이 새가 날 수가 있는 것이지 좌파를 박멸하게 되면은 그 새는 한쪽 날개로 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좌파들의 생존 전략이었고 이 전략이 기가 막히게 일반들의 인식에 박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상이라는 것은 좌파 우파는 사상입니다. 사상은 절대 날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상은 머리로 하는 것입니다. 새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좌파 우파라는 것은 새가 머리로 하는 것이고 새의 두 날개는 어떤 한 방향을 정했으면은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좌파든 우파든 방향적이었으면 두 날개의 수단이 뭐가 될까요? 첫 번째가 법치입니다. 법을 만듭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공권력입니다. 자, 그래서 새의 두 날개라는 것은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저는 지금 현 정부가 이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 사법부 이런 모든 이 일들이 바로 이걸 본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는 양날개로 난다는 이 용어를 이 좌파진영에서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부는 이야기 안 하죠. 새는 양날개로 난다 이야기 안 하죠. 새는 양날개로 난다면 우파를 박해하면 안 되죠. 놔줘야 되죠. 근데 지금 뭡니까? 우파를 죽이는 정책을 하지 않습니까? 적폐입니다. 자, 지난 우리 소위 말해서 이제 우파 정부라는 두 정부,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는 정권을 잡고서도 바로 사회 통합을 주장했습니다. 정확하게 새는 양날개로 난다 하는 이 논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이념 전쟁에 있어서 우파 정부는 이 이념 전쟁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지금 이 정부는 바로 이 이념 전쟁에 있어서 본질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집권하지 말자 바로 양날개 중에서 한 날개를 없애버리고 적폐로 그 진영을 세권을 박해하는 이런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정권은 철학이 있습니다. 아니 철학이 없으면 정권을 왜 잡습니까? 정권을 잡는 이유는 뭔가 하니까 사회를 어떤 형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념을 한번 바꿔보기 위해서 정권을 잡는 것입니다. 잡았으면은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한쪽은 법치고 한쪽은 공권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중에 역사에서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 우리 우파 진영의 정부에서는 이런 이념의 전쟁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념 전쟁은 다 용어 전쟁입니다. 다 용어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의 사고를 전쟁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이념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이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국가도 없습니다. 사는 게 힘듭니다. 먹고 살기 힘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념에 투철한 사람이 좌측에 20%, 우측에 20% 이렇게 하고 나머지 60%는 사실 물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문제는 그 사회가 그 정권이 이런 60%에 있는 이 일반인들을 어느 방향으로 끌어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그 국가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 60%는 사실 이런 이념 공부 안 합니다. 할 시간도 없습니다. 가장 감성적인 이 용어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 쪽에 좌파 쪽의 진영들 보면은 이 용어 사용이 대단합니다. 제가 좀 봐도 참 짧은 용어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몇 초 만에 잡는 그 실력을 보면은 그것이 아마 역사도 굉장히 오래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익 쪽에서는 우파 진영에서는 이런 용어 개발에 대한 어떤 투자는 거의 없고 대부분의 안에 컨텐츠, 안에 사상이 어떻게 학술적으로 논문감이 돼도 이렇게 이제 접근하기 때문에 대중을 사로잡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좌파 진영에서 저는 가장 지도의 용어는 정교조가 내세운
차분개혁입니다. 차분개혁. 한마디 끝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경제원의 원장으로 있을 때 용어전제이라는 책을 한 10분 정도 모여서 세미나를 하면서 이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책은 잘 안 팔렸습니다. 자, 좌파 진영의 용어, 무시무시한 용어. 저는 김정은의 북한의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념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핵폭탄이 무서워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용어 딱 두 용어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딱 두 가지 용어로. 첫 번째가 민주입니다. 지금 뭐 당 이름부터 민주부터 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좌파 진영이 많은 사람 항상 민주를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민주 뒤에 숨어있는 민주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사회주의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여기 이제 이강호 의원 같은 과거 좌파에 활동하다가 지금 이제 우파적으로 사상 전환한 이런 분들의 자기 생생한 체험을 들어보면 다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많이 민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민주가 아니고 사회주의를 포장하는 것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정체성도 이것도 보면은 정체성 헌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체성에 대한 정의도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 자유라는 것은 형용사가 아닙니다. 명사입니다. 자유 플러스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형용사로 생각하면서 민주주의를 수시라는 용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점이 민주주의에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민주주의는 이념 사상이 아닙니다. 정치 체제일 뿐입니다. 자유와 민주가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어긋날 때 때로는 어떤 게 먼저여야 됩니까? 자유입니다. 자유는 이념이고 사상입니다. 철학입니다. 민주주의는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용어가 번역이 잘못돼서 우리가 디모크라시 번역을 일본에서 민주주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사상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상은 반드시 그 뒤에 영어로 ISM이 붙어 있게 되게 됩니다. 그럼 리버테리언이즘, 소셜리즘, 그죠? 그 사상은 ISM 분리되어 되는데 디모크라시는 사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민주제도입니다. 자, 자유 플러스 민주제도인데 때로는 민주의 형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자유와 민주주의에서 어떤 게 우선해야 되냐는 겁니다. 자유입니다. 왜? 자유는 사상이고 이념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에서 하나의 용어를 선택이라고 하면은 자유를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자유와 민주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고 물어보니까 거의 99.9% 민주입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민주 물론 중요하죠. 여러분 정치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때부터 정치체제가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누구입니까?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지 않습니까? 플라톤이 가장 이상적인 국가라고 이야기한 나라가 민주국가가 아니죠. 전쟁국가 아닙니까? 전쟁국가는 뭐예요? 독재예요. 근데 그 독재자가 천인일 뿐이지 독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고대 정치 체제에서도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민주주의를 가장 큰 가치로 내세운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이렇게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미국 헌법에도, 미국 독립선언문에도 민주주의란 말이 없습니다. 왜? 민주주의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잘못하면은 다수 대중의 독재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을 알기 때문에 절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종교교로 볼 수 있는 미국에서도 헌법에 민주주의란 말이 없습니다. 그처럼 민주주의의 위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중요한 한 나라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그 중요한 문서에 민주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에서는 자유는 종속입니다. 형용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안의 내용은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민주라는 용어로 대한민국에 반이 지금 절단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용어가 있습니다. 민족입니다. 민족을 이야기하면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 피부층, 가족 이런 오랜 어떤 하나의 이 관습 이런 게 괜히 감성적으로 굉장히 흐트러집니다. 이성은 어느새 좀 마비되고 감성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민족을 이야기하는 많은 이번에 트럼프가 어제 오고 많은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 보면 많은 용어가 민족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을 이야기하면서 안의 내용은 종북입니다. 종북. 우리가 이념이라는 측면을 보면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비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족이라는 그런 말을 앞세우게 되면은 그냥 비판하는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념은 피보다 훨씬 진합니다. 피보다 이념이 우선한 것입니다. 역사에서도 그렇게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일에서나 베트남에서나 그렇게 봤습니다.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에 그렇게 역사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족이 이념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지금 우리는 북한의 핵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이미 민주라는 용어와 민족이라는 두 용어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머리는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념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고 민족을 앞서야 되는 것이고 모든 사회주의적인 그런 정책은 전부 민주라는 이름을 앞세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그냥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전쟁에서, 이념전쟁에서 우리는 지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념은 좌파 입장에서는 이야기 안 하는 게 이익입니다. 자, 사실 딱 깨놓고 경쟁하게 되면은 우파적인 컨텐츠가 훨씬 더 풍부합니다. 과거 우리가 20세기 때는 사상전쟁 치열하게 할 때 마르크스주의 이론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20세기 100년 동안에 그런 오랜 기간 동안의 사상전쟁에서 이제 역사적인 결론이 났습니다. 사회주의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자유 이념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이 역사에 증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많은 사상가들이 잘 정립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 슬라이드 보여준 미제스라든지 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하예크라든지 밀턴 프리드만이라든지 이런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너무나 많은 서적을 통해서 증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파고들면 사회주의라는 이런 서적은 사회주의의 이 컨텐츠는 전부 쓰레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본격적인 논쟁이 들어가지 않고 자기들은 절대 본격적인 논쟁을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두면은 사상전에서 이념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자, 끊임없이 교육하지 않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끊임없이 자유의 의미, 시장경제의 의미를 끊임없이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좌파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좌파들은 이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 왜 인간은 교육하지 않고 하지 않으면 좌파로 빠질 수밖에 없느냐?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좌파적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1977년에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 엄청난 생물학자 리처드 더킨스라는 이 생물학자가 77년도에 전 세계 베스트셀러 책을 발간했습니다. 셀피시 진 이렇게 해가지고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여기서 내용은 주로 다윈의 진화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풀었는데요. 이 책이 실제로 사회학 쪽에 특히 이제 경제학 이런 쪽에서 굉장히 자유주의 경제학 이쪽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 책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본인들이 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서바이벌 머신이라는 것입니다. 생존 기계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대상일 뿐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누구냐? 유전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댐댐이, 성격, 그리고 재능 이걸 보면은 전부 자기 부모한테 온 겁니다. 엄마 쪽이나 아빠 쪽이나. 그래서 음악가 집안에는 음악가가 많이 나오고 의사 집안에는 의사가 많이 나오고 학자 집안에는 학자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똑똑한 뭐가 있다고 하면은 많은 경우 보면은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병력도 그렇습니다. 병력도 안젤리나 졸리라고 알죠? 예. 유명한 영화배우, 여배우. 오래전에 유방 한쪽을 도려냈습니다. 유방암 걸려서 그런 게 아닙니다. 유방암 걸리기 전에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은 자기가 앞으로 몇 년 후에 유방암 걸릴 확률이 90% 이상 나온답니다. 왜? 지방적인 것입니다. 암이라는 것이 한번 걸리면은 굉장히 전파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늦습니다. 그러니까 암 걸리기 전에 미리 유방암을 도려낸 겁니다. 인간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결합, 신체적인 잘된 것도 전부 어딘가에서 온 겁니다. 위에서. 자, 그렇게 되면 그 유전자의 출발을 거예요. 인간의 현대적인 인간의 출발은 소위 말해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의 출발은 한 30만 년, 많게는 한 45만 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만 년, 45만 년 동안에 내려온 그 유전자가 지금 우리 몸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임무는 길게 100년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가 다음 세대에 물려줌으로써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바이벌 머신, 생존하는 기계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이 유전자의 정보라는 것은 30만 년 동안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30만 년 동안의 인간은 어떤 경제 체제에서 살았을까요? 대부분은 오렌지 시대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하고 있지만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것이 결국 아담 스미스의 국부도 깊이봤자 250년도 채 안 됐습니다. 30만 년이라는 이 기록 중에서 시장 경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기록이라는 것은 하루를 24시간으로 봤을 때 기껏해야 1분, 2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유전자의 정보는
정부는 원시 시대 때 살아왔던 그 정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죠? 원시 시대 때는 시족들 10명, 20명 몰려다니면서 공동체 생활을 한 겁니다. 그때는 개인이라는 게 없습니다. 10명, 20명 단체,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공동체가 잘 되면 같이 잘 되고 못 되면 같이 죽는 겁니다. 이런 생활을 30만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우리 머리는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여기 디폴트란 말 하죠. 기본값이 가만두면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인재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첫 번째, 인간은 가만두면 자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유전자적인 그런 태생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교육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집안에 태어나서 부모님한테 가정교육을 받고 초등학교 교육을 받고 중학교 교육을 받고 대학 교육을 받고 하면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남을 위해서 일이라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라, 어려운 자손을 도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지 너 스스로 살아,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너의 독립을 위해서 살아라고 교육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딱 우리 한국 사회는 그렇습니다. 의대 간다면 불쌍한 사람을 도와라, 치료해주라. 법대 간다면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법필로를 해주라. 뭡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가정에서 그렇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타주의를 가르치십니다. 이타주의를. 이기주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기주의는 나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 모든 사회주의의 출발은 이타주의입니다. 20세기 동안에, 100년 동안에 왜 많은 지식인들이 소비에서 똑똑하고 뭔가 그렇게 보고 그 사회에서 우월한 지식인들은 전부 좌파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타주의적인 여기에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성을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어떤 환감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요소 때문에 인간은 디폴트가 가만두면 이 기본값이 좌파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유전자는 사실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교육하고 고뇌하면서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이타주의적인 교육입니다. 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학교 교육도 그렇고 가정 교육도 그렇고 심지어 종교에서도 전부 이기주의는 나쁜 겁니다. 이건 제가 작년에 타일랜드 타이에 가서 있던 불교 사원에 가서 있는 그 문구를 찍어온 겁니다. 첫 번째가 selfishness, 이기주의는 모든 악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기주의는 평화의 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불교 사원에서 나온 것이지만은 실제로 많은 종교에서는 전부 이기주의를 가장 나쁜 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안에서도, 종교에서도 전부 이기주의를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항하고 인간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빨리 이 이타주의의 이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기주의의 이 힘을, 이기주의의 이 중요한 면에 대해서 바로 인식을 해야 된다고 경종을 울린 사람이 바로 아인 랜드입니다. 이분은 태생이 러시아 태생입니다. 이분은 사상가보다 소설가도 더 유명하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틀라스입니다. 미국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힌 책이 바로 아틀라스 슈라그라는 소설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번역은 되어 있지만은 우리하고 문화 구조가 잘 안 맞아서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자기는 사상, 철학가 아니고 이 철학을 표현한 것이 소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철학 체계를 우리 오브젝티비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객관주의. 왜요? 객관주의냐? 굉장히 과학적이고 과학적인 논리적으로 결론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학문할 때 액시오매틱 어프로치라는 게 있죠. 공리주의입니까? 액션, 스스로 자명한 액션을 출발을 해서 어떤 결론을 유도해내는, 그렇게 그 논리에 있어서 한치의 허구가 없다 해서 오브젝티비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이 이야기하는 건 이렇습니다. 인간의 목적이 뭐냐면,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결국 생존과 번식입니다. 이건 바로 액션하고 똑같습니다. 공리하고 똑같습니다. 공리. 인간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게 목적이 뭡니까? 결국 우리가 생존하는 거고 번식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따라서 다양한 게 나타나는 것이지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공통분모는 생존과 번식입니다. 이 공리를 받아들인다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타주의의 정의는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 이타주의입니다. 물론 이타주의가 가족을 위해서, 와이프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이런 것은 이기주의의 같은 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학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많은 가정에서 얘기하는 이 이타주의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자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재 목적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공리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것은 오래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정확하게 맞아들었지 않습니까? 20세기 동안 사회주의가 결국 바탕은 이타주의입니다. 그런데 이타주의를 바탕으로 이 체제라는 것이 결국 평년도 못 갔지 않습니까? 스스로 붕괴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이기심의 미덕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지금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런 데에서 우리가 좀 바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기적이라는 것을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너지는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이 에너지도 바로 이기주의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우리가 토탈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도 좋고 재산도 좋고 우리 W만큼 일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W는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하는 목이 A입니다. 그 다음에 번식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B입니다.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의 총수들, 그 많은 재산들 어리석은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생존하는 데는 한 100억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재물들은 뭐 1000억, 1조 이런 돈을 벌까요? 다 자식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생존과 번식이라는 것은 이 자식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일하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상속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상속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65%.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회 문제가 조금씩 나고 있는 거죠. 많은 제도가 그 나라가 잘 되려면은 잘 되는 이유는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제도를 만들면 잘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에 충실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은 이기주의임에도 불구하고
환상성이 이타적이라는 생각하에서 혹은 그래야만 된다 당위성하에서 제도를 만들게 되면 그 제도는 100% 실패하게 됩니다. 사회주의가 100년 나가서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스웨덴, 가장 형평 정의로운 나라, 이 나라가 2005년에 상속세를 폐지해버렸습니다. 그 나라 상속세가 없습니다. 한때 상속세가 80% 90%까지 갔는데 그렇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날 다 떠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케아 회장 다 떠나버렸습니다. 남는 건 껍데기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잘 사는 나라는 인간의 본성에 결국 생존하고 번식하려는 이 본성에 충실하게 제도를 짜게 되면 그 나라는 번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파 이념의 뿌리는 자명합니다. 다 아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출발은 개인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의 다른 말은 개인주의입니다. 동기나 안면하고 뒷면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유우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유우파 그냥 개인입니다. 개인의 가장 큰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개인의 가장 큰 가치를 두면은 그거는 다시 말해서 개인의 이익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개인의 이익심을 인정해 주는 데 있어서 이 생각의 혁명이 저는 인류가 만들어낸 이 생각의 혁명 중에서 가장 큰 혁명을 나는 아담 스미스를 보고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곡부를 해서 가장 핵심 메시지는 이기주의가 이타주의가 되는 겁니다. 빵집의 주인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빵을 굽는 것은 결국은 자기 돈 많이 벌려고 굽는 거지만은 그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의 공익을 만족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주의가 이타주의가 되는 이 사상적인 이 고리를 만들어낸 사람이 아담 스미스입니다. 위대합니다. 나 생각에는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기주의와 이타주의를 분리를 했습니다. 선택하게 했습니다. 인간은 이기주의는 나쁜 것이고 이타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도리고 우리의 조선 생명학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기주의라는 것이 너를 위해서 살아라. 그것이 곧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대단한 생각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우파가 그래서 시장경제가 21세기에 살아남아서 유일한 체제로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 있고 많은 지식인들의 어떤 굉장히 사려 깊은 철학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이 개인주의,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토양은 너무나 얕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주의, 자유주의의 또 다른 표현일 뿐에도 불구하고 개인주의를 얘기하면 나쁜 겁니다. 자, 그 시대가 그 사상에 대해서 얼만큼 생각을 많이 했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 용어에 대해서 얼만큼 학자들이 열심히 그 사상을 팠느냐 하는가하고 결부가 되는 것입니다. 인디비주얼리즘, 영어로 개인주의는 인디비주얼리즘입니다. 인디비주얼리즘 해가지고 아마존.com에서 책자를 펴면 만 권이 넘습니다. 엄청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개인주의 했더니 한 800권이 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예스24에 치니까 한 20권이 나오는데요. 그것도 대부분 번역입니다. 학자들은 학술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학에 그 많은 철학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주의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나온 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에세이집 한 2권 정도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번역책입니다. 자,
자유의 또 다른 표현이 개인주의에 대한 대한민국의 이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유 이야기하지만은 이 자유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고요. 많은 경우 자유 이야기하면은 사실 이 자유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서울대 경제학부에 지금 정년 퇴직하셨던 이영훈 교수님께서 초중고 고등학교 국어 사회 교과서 전부 다 뒤졌습니다. 자유라는 의무가 있는가 찾아봤습니다. 없습니다. 명사로서 자유란 말이 없습니다. 헌법에만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 정체성일 뿐이지 교과서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유를 안 가르칩니다. 학생들은 뭘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성실해라, 협동해라. 저도 이런 것만 가르칩니다. 자유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자유는 뭐 북한에서 탈북전에서 자유를 찾아왔다. 이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 자유하면 자꾸 신체적 자유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신체적 자유는 웬만한 국가, 북한 빼고는 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자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경제적 자유입니다. 여러분, 정치적 자유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대표를 뽑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 그 정치의 과정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민주주의 하는 것이 국회의원 뽑아서 대신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그런 기관이 정치에 관리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미국에서 의회가 왜 생겼습니까? 미국의 독립전쟁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영국이 미국 식민지로 하여금 세금을 부과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세금 가지고 영국에서 다 쓰기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보스턴에 있는 선박에 있는 배를 불태워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나온 슬로건이, 독립전쟁할 때 슬로건이 No tax without representation입니다. 대표 없는 곳에 세금 없다는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를 가장 한쪽적으로 표현하는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이번에 무슨 말입니까? 대표 없는 것에 세금 없다는 것은, 세금이라는 것은 바로 경제적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금입니다. 세금하고 강도는 똑같은 겁니다. 강도는 칼로서 사람들의 돈을 뺏는 것이고, 세금은 법으로 사람의 돈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 뺏어갈 때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치적 자유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고사하고 자유도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가장 핵심은 경제적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자유는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슬라이드 미제스라든지 하이에크라든지 밀턴 프리드만이라든지 가장 오래된 원조로 보면 아담 스미스 같은 이런 사람들의 걸 공부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대학에서, 대부분 대학에서 경제학과는 있지만은 우리의 경제학과에서도 절대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에서 가르치는 경제학은 거의 경제 물리학처럼 수학 비슷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유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학과 나온 학생들도 하이에크나 미제스나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경제적 자유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경제적 자유를 고사하고 우리가 가르치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투자하는 이런 영역을 보십시오. 어디 지방 가보면 전부 서원이 하나 있습니다. 도산서원, 머선서원, 서원인데 그 서원에는 전부 교양 강좌가 있습니다. 줄을 서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마다 엄청난 돈을 투입합니다. 또 어린애들, 초등학교 자녀들 방학 동안에 조선시대 예절을 가르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자를 가르치면서 조선시대 하는 거 똑같은 그런 행사를 하면서 썸머 캠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지방에 가보십시오. 효연구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지금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혁명이 1948년 8월 15일입니다. 자유대한민국입니다. 자유경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경제, 시장경제의 가장 핵심인 경제 자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선시대 성리학적인 그 사상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문지상에 기부자들 선행을 베풀 때 가지고 또 보면 기사 크게 납니다. 많은 경우 저는 조선시대 사상가를 연구해라고 자신이 한평생 모은 돈을 기부하는 건 봤지만은 경제적 자유시장 경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기부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하고 자유시장 경제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인, 어떻게 보면 자파적인 사고인 성리학이라는 그런 연구를 위해서는 기꺼이 기부하는 그런 풍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 건국혁명을 통해서 이룬 대한민국의 이 사상, 이념, 철학을 연구해라고 내놓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갑자기 이걸 커드려야 됩니까? 갑자기 잘못 몰랐다. 오케이. 자, 이런 환경에서 지금 이 정도 들어와서 하나 독특한 어떤 정책의 변화가 있습니다. 설명서 돈 부리는 것입니다. 그 돈 부리면서 명분은, 논리는 멋있습니다. 케인지안 해가지고 돈을 부려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입니다. 청년이라서 돈 주고, 노인이라서 돈 주고, 아동이 있기 때문에 돈 주고, 유아가 있기 때문에 돈 주고 막막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정부마다 또 어떻게 하면 공터를 줄 수 있는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보기는 대학생, 그 지역의 대학생 같으면은 그 지역 대학생 공락금, 그 수업료의 반값은 지방정부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해서 또 하나 상품을 내놨습니다. 지방마다 전부 공짜로 줄 대상을 찾느라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재정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오로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지난주에 제가 강변을 뛰면서 재밌는 이 사진을, 이 현수막을 봐서 제가 찍어서 내가 올린 겁니다. 비둘기 먹여주지 말자는 겁니다. 이 문구에 정확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돈 부리지 말라고. 비둘기가 스스로 먹이를 찾아 생태계의 당당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했습니다. 새머리하고 인간머리하고 어디가 IQ가 더 높습니까? 세계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에게 지금 새한테 하는 것하고 똑같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새보다 더 영리한 게 인간입니다. 성년이라서 50만 원 주고 이래서 또 주고 이렇게 하면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5년의 정권을 가진 이 정권은 항상 연장하기 위해서 이런 스스로 모순되는 이런 행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사상에 대해서, 이념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한 이런 국민이 되었을 때, 이런 국민일 때 이런 돈 뿌리기 전략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그리스나 베네수엘라나 이런 걸로 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저는 앞으로 우리 몇 년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새보다 더 못한 인간이 되어버리면, 새보다 더 못한 국민이 되어버리면 대한민국은 위기죠.
우리가 체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체제는 바로 이념입니다. 지금 체제 경쟁이 아니고 이념 경쟁입니다. 이념과 민족 간의 선택이라면 이념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념은 민족이 설마서 잡동산의 민족이 모여도 세계 최강의 국가 미국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념에 초치해서 그런 겁니다. 그 나라에서 이 우파 시장경제에 대한 이념에 대한 위대한 사상가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동산이 민족이 있어도 최강의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념을 무시하고 민족을 선택하는 순간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역사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념이 서로 다른 체제가 통일한 예가 없습니다. 또 하나 동물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슴과 사자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슴과 사자가 딱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자가 풀 떨어먹을 때, 사자가 육식을 그만두고 초식이 되어버렸을 때, 그러니까 사슴하고 같이 풀 떨어먹을 때 그때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사자는 절대 초식 동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사자하고 똑같습니다. 김정은이 절대 초식 동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봤을 때 결코 사회주의 북한하고 우리 자유경제, 자유주의 이 대한민국은 이런 체제에 대한 전쟁 없이 이 이념에 대한 전쟁 없이 스무스하게 민족으로 통일한다는 것은 이건 환상입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가 내주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내주는 것입니다. 바로 절카 통일입니다. 북한도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각각 다른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에서 절카 통일하는 것은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북한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왜? 혼자 생각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가시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우리의 사상 이념 전쟁에서 좌파 이념이 절대적 우위에 있습니다. 사상이 우월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컨텐츠가 우월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략에 있어서 용어에 있어서 그리고 인간의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디폴트 좌파적인 그런 사고를 갈 수 없는 이 본질적 한계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이 이념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패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죠. 자유를 가르쳐야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가르쳐야 합니다. 좌파가 왜 하느냐를 가르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우리가 이 메시지 지금 70년 동안 이 대한민국 왜 지금 이렇게 사상적으로 무너지고 있느냐? 자유를 우리가 공짜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정치를 위해서 한 번도 피를 흘려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 있었습니다. 1950년대. 그런데 그 양발이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70년 지나니까 약발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세대가 이제 넘어가고 새로운 세대가 들어왔는데 이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자유를 가르치지 않고 경제 자유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자유에 있어서 자유를, 경제적 자유를 경제적인 체제로 표현한 것이 시장경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경제는 전부 재벌들을 위한 것이고 경제적 강자를 위한 체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 경쟁이라든지 사익이 뭔지, 격차가 뭔지 이거를 가르쳐야 됩니다. 많은 경우 시장경제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맹점이라고 보는 격차의 문제, 특히 젊은 학생들이 이 격차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싫어하고 있습니다. 격차라는 것은 한순간의 격차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라는 것은 시장경제라는 것은 동적인 개념입니다. 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경제는 계속 움직입니다. 시장 경제는 계속 움직입니다. 한때는 대한민국 경제가 연 10% 이상 움직였습니다. 움직이는 한 격차는 문제가 아닙니다. 움직이는 한. 그러니까 가만히 서가지고 정적인 상태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지만은 계속 움직이면서 모든 사람이 발전하면서 가장 못 사는 사람이 지금의 중산층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또 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차는 더 벌어질 거예요. 성장하는 한 절대 격차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를 격차라고 이야기하고 격차를 마치 가장 큰 문제점인 양극화라는 이런 말로 표현하면서 우리 사회가 양극으로 분열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한 좌파들의 용어 전술입니다. 이런 하나하나를 다 가르쳐야 합니다. 경쟁의 핵심이 뭐냐? 그런데 경제학 개론, 모든 학교에서 경제학 개론을 정보에 관계없이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제학에서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경제 철학을 안 가르칩니다. 수학 푸는 것만 가르치지. 지금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이름부터 바로 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 우리가 누군가 이름을 정해야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수란 말 자체는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수란 말을 싫어하는 이유가 우리가 보수에 대한 상대방을 이름이 진보가 되기 때문에 보수를 시작합니다. 자, 보수주의에 대해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 많은 이런 서적이 나온 것이 아니고 대체로 영국이나 미국에서 나온 책입니다. 영국에서 보수의 대책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수당 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진보당입니까? 아니죠. 노동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보수에서 대책적으로 진보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영을 갈 때 보수를 이야기하면 반드시 상대방이 진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보수가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보수의 상대방의 이름이 진보가 되어버리면 그 진보가 싫은 겁니다. 왜냐? 저도 학생들을 가르쳐보면은 보수, 학생들 정보가 뭐 1, 2학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나이는 20살, 21살 된 학생들입니다. 그래도 촉구를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이 10년을 좌우하는 그런 어찌 보면 그 집단입니다. 보수와 진보에 대한 어감을 물어보면은 거의 90%가 보수는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용어 자체가 무슨 나쁘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상제는 이념제는 용어전입니다. 우리가 보수로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진보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스스로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보수를 여러 가지 형태로 정의할 수 있지만은 저는 보수를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영국의 보수 철학자 에드먼드 버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보수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자의식을 가진 개인으로 존재한다. 이 개인이 나고 살고 죽어가는 과정이 거대한 생명의 길을 이루어 꾸역꾸역 흐른다. 삶을 향한 삶에 의한 개인의 몸부림, 이것이야말로 가장 감동적인 드라마다. 이게 보수입니다. 이걸 우리 다르게 표현하면은 자생적인 질서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많은 좌파들은, 많은 일반인들은 우리가 제도는 꼭 사람이 누군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 중에서 사람이 안 만들고 자생적으로 생긴 질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뭡니까? 지금 제가 강연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한국말입니다. 한국말 누가 만들었습니까? 세종대왕 아닙니다. 영어 누가 만들었습니까? 모든 국가에서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강연 내용을 다 이해를 하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말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바로 자연적인 질서입니다. 누구 하나 만들지 않다 하더라도 생겨나는 자생적인 질서, 이 질서에 충실하자는 것이 보수주의입니다. 20세기 동안에 칼뱅 사회주의라는 것은 바로 이 자생적 질서에 거역한 겁니다. 시장경제도 자생적인 질서입니다. 원시 시대부터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 교환은 누가 디자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언어가 그렇듯이 시장경제도 자생적인 질서입니다. 도시도 자생적인 질서입니다. 뭐 분당에서는 이런 거 빼고요. 자생적인 질서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한 곳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질서에 충실하는 것이 바로 보수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상은 보수주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자생적인 질서에 거슬리게 되면은 10년, 20년, 100년을 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절대 못 갑니다.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는 결국 자생적인 이 질서에 충실하자는 것입니다. 내용면에서나 실제로 역사적인 발전 과정에서나 모든 사람은 결국은 보수주의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유주의는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사이에 굉장히 뜨거운 어떤 이슈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자유주의를 우리가 다르게 표현해서 너그러움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같은 우파 진영인데 엄청나게 많이 싸우고 있죠. 뭐 누구를 지지했니 지지하지 않니 하고 많이 해가지고 서로 우파 분열이 나고 있습니다. 자, 자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본질적으로 불완전합니다. 인간이 완벽하면 자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가진 인간은 본질적으로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가 이념을 생각하고 있지만 다른 이념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이념들은 동태적인 개념이 아니고 정태적인 개념입니다. 우리 사회주의 평등입니다. 평등이 머리에 딱 들어오죠. 한 시점에 딱 들어오죠. 종교에서 얘기하는 많은 것도 그렇습니다. 해탈, 영생, 뭔가 하나의 정적인 상태에서 들어옵니다. 근데 자유가 뭐냐? 자유는 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동적인 개념입니다. 자유는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동적인 개념입니다. 자유주의는 목표가 없습니다. 자유주의는 이념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없습니다. 사회주의는 평등이라는 목표가 있고 종교에서 다 목표가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목표가 없습니다. 목표는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단지 자유롭게 수단을 주는 겁니다. 그 수단을 그 누구도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념이나 어떤 종교나 어떤 도덕으로 인간의 그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자유롭다는 이걸 통해서 자유를 믿고 있지만은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그러워야 된다는 겁니다. 너그러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실수에. 그렇죠. 딱 하나에는 자유주의자가 자유를 신봉하는 자유의 이념을 가진 사람이 꼭 투쟁하고 절대 양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자유를 침해하는 사상이라는 겁니다. 자유를 침해하는 사상, 이념, 도덕, 종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너그러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하예기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치명적 자만에서 똑같은 말을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백만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을 진정으로 원치 않는다면 개인의 소유와 제도 같은 도덕의 기본 원리를 파괴하려는 신조에 저항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겁니다. 하여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70년대. 여러분 학자가 이런 행동을 요구하는 글을 본 적 있습니까? 자유주의 경제학자로서 그 20세기 중반 40년, 50년에 자유주의가 가장 번창할 때 인간의 도덕이 파괴되고 인간의 번영이 파괴되는 그 현장을 직접 보게 된 겁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고 저항하지 않으면 인류는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류는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학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있지만은 다른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류가 쌓아 올렸던 이 번영의 기반을 흔들어 놓을 때 강하게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분, 이런 위대한 사상가, 이런 것도 우리 한국에서 언젠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념의 제재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